안녕하세요. 이창섭 부원장입니다. 자주 바뀌는 대입 전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빠른 선행학습 세대입니다. 수업량은 많은데 투입되는 자기주도 학습량이 적어서 새로운 문제나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 내신이나 종합전형, 논술, 수능 등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에 강북종로학원은 학습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고등부 과목별 단과 수업과 논술 강좌를 개설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대 사관학교 설명에 더불어서 특강 강좌도 5월 20일 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여름방학에 맞춰서도 단기 특강 개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끝나신 이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략하게 저희 종로학원 강북본원의 고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과 프로그램 안내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단과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수생들을 강의하고 계시는 전임 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치동 단과 특강을 나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 수능과 내신을 통합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이나 교과별로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그룹별로 나눠서 내신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나 정시 준비까지 어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재수생 학생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상담 및 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의고사라든가 각종 입시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다시피 고1 2학년 내신 수능 대비 단과 프로그램입니다. 간략히 보시면은 국영수 위주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별로 평일 저녁 시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루 수업 자리가 있고 주 이틀 수업 자리가 있어서 학생들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학년 대비 강좌입니다. 3학년은 수능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강좌 위주로 수업을 나가게 되어 있고요. 앞두고 있는 6월 평가원 대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강좌는 수능 실전 준비하는 실전 강좌가 있고요. 또 기본 개념 준비하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논술 준비를 위해서 따로 특강을 2개 강좌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정시 집중반 강좌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반 형태로서 국영수 위주의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강은 5월 16일 날 시작을 하고요. 정시 위주의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개설되는 강좌입니다. 과목은 국영수 집중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오라목금 강의를 합니다. 주 5일 학원을 나오는 거지만 매주 수요일에는 개별 면담이나 또는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해서 주 5일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고요. 시간표를 간단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를 구성을 해서 20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 예시를 해드렸고요. 수요일 날 이제 핵심 체크라는 저희 개별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핵심 체크는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되는 재수생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테스트입니다. 주말은 별도 수업은 없으나 자율학습이 가능합니다.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습이 가능하고요. 또 개별 상담을 하거나 또는 모의고사가 있는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별도로 치르고 성적 관리를 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핵심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요.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핵심 체크라는 거는 국영수 미니 모의고사인데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수능 감각을 길러가는 테스트가 되겠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종로 재수생들 똑같이 치르는 시험도 주말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재수생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성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안 봅니다. 국어 1독이.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도? 네. 다음은 모의고사에 이어서 국어 1일 1독이라고 해서 매일 국어 한 지문씩 공부하는 자료 콘텐츠가 제공이 되겠고요. 수학은 주 3회 제공이 됩니다. 킬러나 준킬러까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되고 영단어 테스트 그리고 탐구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재수생 공부하는 탐구 같은 경우는 보충 교재 또는 학생들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탐구 수업은 주 과정에 들어있지 않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별도 특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연결을 해서 주말 수업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 대비를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별도로 특강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논술 모의고사 별도로 진행을 해서 개별 대학 유형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도 따로 희망 학생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과 특강인데요. 여름방학 대비 특강입니다. 물론 여름방학 대비를 해서 단과 특강으로 국영수 강좌가 따로 구성이 될 거고요. 현재 지금 보여드린 표는 사과탄 특강입니다. 학생들이 주요 선택을 많이 하는 주요 과목 위주로 해서 여름방학 기점으로 단기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사관학교 경찰대 이제 입학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잡혀져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5월 20일 날은 특수대학 준비하는 경찰사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특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상담 중이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방문하셔서 문의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등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순서로는 저희 대표 강사 위주로 해서 국어하고 수학 강좌의 설명을 학습 방안이나 어떻게 저희가 고등부 운영을 하는지를 간략히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김영곤입니다. 오늘은 고2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저의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은 지금 고2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진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도를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다 끝나게 되면 당연히 시험 대비에 돌입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 다 보완을 해서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가 목적이고, 진도 자체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상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실수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았는데 이 중에 두 개는 계산 실수했다. 이건 다 아는 건데 이거 조건을 못 봐서 틀렸다. 숫자 1을 잘못 봐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핑계거리를 만드는 듯한 느낌으로 실수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하는 아이인데 실수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라고 자기 위안적 도구로 삼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개선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실수가 비중이 굉장히 큰 게 적게는 한두 문제부터 많게는 시험당 서너 문제씩 실수라고 주장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신감이라든가 나중에 중요한 시험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순 실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을 정리하는데 마이너스 13이래요. 자, 흘려 쓰는 아이들이 마이너스 13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와 이게 겹쳐지는 뭐 이런 형태의 실수. 진짜 말 그대로 단순 실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인데 나중에 이제 계산 다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 식을 이용할 때 플러스 3이라고 인식하고 오답을 내는 경우가 되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벳 B랑 그 다음에 숫자 6을 혼동해서 오는 실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단순 실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나 실수했어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보완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글씨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 글씨체를 바꾸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수들이 나왔을 때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주지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는 말 그대로 어떤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계산에 자신감이 안 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하는데 구구단을 띄엄띄엄 기억하고 있다면 구구단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자기가 이걸 실수라고 인식하는 순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쉬운 계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실수에 대한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옆에서 아이들이 푸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런 데서 실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교정하자라고 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일단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걸 짚어주지 못하지만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1대1로 아이들 옆에서 첨삭을 해주거든요. 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것, 이런 습관, 그 다음에 실수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때 교정을 반드시 해주고 기말고사를 봐야 온전히 자기 실력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단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조금만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발상의 문제예요. 자, 이건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자기가 혼자 풀 때는 못 풀었는데 답안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걸 보고는 이해가 되더라. 즉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본인이 아무런 힌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내는 과정을 동일시하는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힌트 없이 본인이 문제를 읽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답을 내는 과정까지를 온전히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혼자는 못 풀어서 틀렸어요. 근데 이제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구나. 난 이제 이 문제 아는 거야. 라고 넘어가는 습관이 들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해하는 것과 본인이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를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또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 문제라는 게 어떤 방향만 제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처음에 얘야 이거 봐라 이거 미분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약간의 방향 제시만 하더라도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만 읽고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떠올리는 것. 이게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발상이에요. 이 발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혼자 풀면 틀리고 설명 들으면 이해하고 나 이해했네 하고 넘어가고 또 나오면 또 틀리고 딱 문제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얘들아 이걸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라고 밝혀주지 않고요. 왜 이 문제는 이런 방향의 풀이 과정을 떠올려야 하며 왜 이 공식을 이용해야 하며 내가 이 문제의 풀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그거를 떠올리는 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줘요. 이게 실제로 고난도 문제,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변형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방향을 못 잡습니다. 방향.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 왜 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단계를 나누자면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계산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이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계산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계산이 익숙해지면 이제 발상을 즉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이게 딱 뭐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쉬운 문제 풀 때 약간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약간 쉬운 문제가 섞여 있기도 하고 이게 점점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첫 번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대면 지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개개인별로 뭐 실수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기말고사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 진도를 나가게 돼요. 시험 대비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3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기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를 최소 우선적으로 공부를 준비를 하지만 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곧 수능 준비와 전혀 다름이 없다. 오히려 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버릇, 아니면 잘못된 그 이해도에 따라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너무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상을 해서 고난도에 적용하는지까지 훈련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높은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2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거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 약점 공부. 그러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할 거고 방학 때는 또 방학 때 나름대로의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11년째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수능 국어의 1등급 컷인데 그냥 딱 보기에도 숫자들이 굉장히 낮죠. 평균적으로 90점 내외에서 1등급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웠을 때처럼 한 문제 실수한다고 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1등급이 90점이라고 치면은 보통 한 4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시험이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특히 작년의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 첫해 시험이었는데 또 매우 어려웠죠. 그 평가원이 너무 고약한 게 9월 모평은 또 너무 쉬웠어요. 화작은 1컷 100점, 언맨 96이었는데 수능 때는 완전 한방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6월과 9월은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능은 결국 93, 84, 91, 88, 84니까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니까요.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참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도 학창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한다고 되나? 그렇죠. 영어는 뭐 드립다 단어를 외우면은 될 것 같아요. 수학도 하다못해 문제집을 계속 풀면은 100점까지 몰라도 일정 수준까지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국어는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 저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겪어봤으니까요. 국어가 특히 수능 국어가 쉽게 올리기 어려운 과목인 건 맞다고 봐야 돼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이죠. 저희가 준비하는 건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에는 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탄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답은 좋습니다. 그 답은 BTS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이상하게 느끼시겠죠. 이 중에서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몇 번째 친구죠? 아유, 잘 아시네요. 그쵸? BTS 리더는 이 친구죠. 랩몬스터. BTS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BTS처럼 신나게 놀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랩몬스터, 리더인 랩몬스터가 찾아봤더니 저는 아민 아니지만 94년생이더라고요. 94년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해였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랩몬스터가 태어났다. 더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94년이 수능이 시작된 해입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이 아기가 태어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시간 동안 수능은 이어져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8년치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왜 의미가 있죠? 이 빅데이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잘한 변화들은 있지만 28년 동안 한결같이 출제 기관은 교육과정 평가원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부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틀이라는 건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따라서 수능 강사로서는 뭘 가르칠 거냐? 국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수능을 가르칠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순히 국어를 가르친다가 아니라 이 국어를 가지고 28년 동안 쌓여있는 이 빅데이터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나오는 문제들은 마이크 좀 울리네요. 자, 올해 나오는 문제들은 물론 겉보기에 나오는 지문들의 내용과 작품들은 새로울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형식과 묻고자 하는 바, 정답과 오답의 논리는 같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 저는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국어를 많이 했고 잘한다고 해서 제 의견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 숨어있는 의미를 가르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수능 국어가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인 건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공통 과목에는 문학과 독서가 각각 17문제가 있고요. 선택 과목은 11문제인데 화법과 작문을 고르거나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문학. 문학을 크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최근 문학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 자녀분들도 이야기해 보시면은 비문학, 독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학의 목표가 다막기에만 있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다 맞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 싶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맞는 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 학생도 공부 조금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맞기 더하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것 같아요? 문학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다 맞아야 됩니다. 뭐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빨리 풀어야 돼요. 문학은 다 맞는 건 기본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독서가 많이 어려워요. 댁에 가셔가지고 작년 수능 시험지를 다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풀면은 앞부분, 앞에 6페이지까지가 독서 비문학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단건데 어머님, 아버님들 좌절하실 거예요. 뭐 대학 나오시겠고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11년간 훈련된 사람이 봐도 처음 보면 어려워요. 그 대학교 전공 3학년, 4학년, 2, 4학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고 전문적이고 불친절합니다. 그러면 고3들이 잘 보려면은 비문학 개선 최소한 35분 내지 40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문학에서 확보하자라는 게 강의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왜 이래? 그래서 문학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출과 EBS를 가지고 기출로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선택지, 판단 기준을 학습을 시키고 EBS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EBS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시간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자랑 타임을 자랑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그 수강생이 시험보 보냈던 카톡 메시지예요. 작년 수능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이 선생님 땡땡입니다. 수능 잘 보고 왔습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전략적으로 배운 것 총 동원하니까 1등급 컷 안쪽에 안착했습니다. 수시 최저도 월등히 뛰어넘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문학 기출을 모아서 정답 선택지 구성 방법 분석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생략하고요. 저는 이번 연도 개강부터 종강까지 쌤 수업을 들었는데요. 많은 질문에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평가원 분석도 완벽해 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저한테 너무나 어려웠던 국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도 어려웠던 제가 실력이 느는 게 정말 눈에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등급도 힘들었던 친구가 수능 때 1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사실 엄매를 15분 잡고 들어갔는데 25분 걸려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 과목을 15분 내에 푸는 게 목표였는데 시험날 어려우니까 10분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마지막에 문학 특강에서 배운 것 적용해서 문학 4세트를 20분 안쪽에 풀어낸 덕에 부족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렇죠? 이 친구는 왜 고맙냐면은 딱 정확히 제 의도를 딱 파악해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날 써먹었기 때문에. 받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누구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독서의 점수를 결정할 거예요. 자, 아이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들 때 이렇게 딱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지우개가 없네. 모든 강사들의 목표이자 모든 수험생들의 목표이자 모든 어머님들의 열망이에요. 그렇죠? 성적 향상. 성적 향상이란 무엇입니까? 성적은 어떻게 오르나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맞던 걸 맞는 게 아니라 틀리던 어떤 파트와 문제를 맞게 되면 성적은 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인 저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특히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힘든 거 없단 말이죠. 뭘 할 것인가? 정답이 왜 정답인지에 대한 해설. 물론 저도 합니다만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바랄 거라면은 제 강의가 아니어도 시중에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 이 X를 O로 만들려면은 오답, 특히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매력적인 오답, 이 오답을 하게 되는 사고 과정을 제가 파악해서 고쳐줘야지 성적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자, 17번 문제의 답이 3번이에요. 만약에.
근데 학생들이 많이 쓴 답은 4번, 이게 오답인데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얘들아, 자 이런 이유로 3번이 답이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적당히 들어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근데 얘들아, 4번 쓴 놈들이 많지 않니? 네가 아마 4번 썼다면은 아마 이 문장을 이렇게 잘못 읽어서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눈빛이 반짝입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푼 것 같아. 저거였구나 하면서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제 평소의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만들다가 좀 시간이 생기면은 좀 이렇게 몸을 좀 풀면서 늘 이거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왜 4번을 쓸까? 왜? 너는 뭐 때문에 어디에서 뭘 잘못했길래 4번을 골랐겠니? 를 혼자 계속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을 강의에 녹여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성적은 올라갑니다.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독서입니다. 비문학이라고도 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1등급의 결정적인 관문이 독서이고요. 기본은 똑같습니다. 역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28년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의 패턴, 그에 따른 출제 포인트를 가르칠 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학은 그냥 이걸 가르치면 금방 흡수가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문학은 대체로 3개월 정도 가르치면은 애들이 싹싹 늘어요. 독서는 3개월 만에 잘 안 늡니다. 이건 제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2019학년도 수능이 1컷이 84였고요. 작년 2022학년도가 1컷이 엄매 82, 화작 84. 이 두 번의 시험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 두 번인 거예요. 근데 이 3년의 차이가 있는데 숫자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요. 물론 둘 다 비문학, 독서가 어렵다 라는 건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비문학의 어려움의 방식이 달라요. 이때는 정보량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딱 보면, 시험지를 보면 일단 길어요. 길어서 읽으면 질리는 수준? 와, 진짜 너무 많다. 다 끝났나? 그런데 또 있다. 이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작년 수능은 정보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 긴 텍스트 약하다고들 하니까 유튜브 때문에 짧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평가원이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정보량을 줄일 때 중요한 정보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글을 잘 읽는 사람에게는 앞뒤 맥락을 통해 추론은 가능해요. 중요한데 앞과 뒤를 잘 연결 지으면 네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안 써주겠다. 더 고약한 건 요 생략된 정보를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게 왜 힘든지 납득이 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많아서 힘들고요. 이때는 숨겨서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기조화에서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필요한 능력은 저기 있는 추론, 여추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생각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죄송해요. 애들이 이 능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대부분 다. 일단 애초에 생각하는 습관부터 좀 길러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읽으라고 하면은 글을 읽지 않고요. 글을 구경합니다. 글을 구경해서 글자를 남겨요, 몇 개.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읽으면 하나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키워드를 몇 개가 남는 거죠. 그냥.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문제 가면은 그 키워드의 조합된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러주는 걸 겨울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2학기가 되고 여름이 되면은 더 어려운 걸 다루고 있지만 이건 1년 내내 강조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강의도 어떤 교재도 소용이 없습니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문학은 제가 학생들이 실력이 100이면은 90을 제가 채울 수 있어요. 독서는 제가 50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50은 이게 돼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름 이후는 늦습니다.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걸 한다? 쉽지 않습니다. 역시 독서 작년에 봤던 학생들의 후기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후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과목 이야기는 다 했고 선택 과목인데요. 좀 빨리 할게요. 선택 과목은 되게 단순해요. 자, 대원칙. 첫 번째 대원칙은 안 바꾼다요. 바꾸면 시간 낭비입니다. 가급적 바꾸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엄매 화작을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두 번째, 바꿀 거라면 지금이 마지막 가능성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방학 때 늦어요. 그러면 어떤 걸 고를 거냐.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엄매예요. 국어는 엄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아요. 일단 표점 차이가 3점, 4점 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점 수면은 엄매 선택한 친구가 한두 문제 유리한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요. 엄매의 절반은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문법. 공부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되게 빨라져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줄입니다. 표점도 잘 나오고 시간도 줄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화작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고1, 고2 내신 기간 때 문법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언어의 개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러면 3학년 때 시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 수학이나 탐구 같은 다른 과목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언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작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면 엄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화작이 유리한 건 딱 하나예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는 다 불리하다.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점수와 시간 다 유리하다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관리인데요. 상시적인 질의응답, 동기부여, 과제 계획표 제공. 애들이 숙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제가 다 만들어서 데이 1, 데이 2 매일 공부할 수 있게 제가 학습 계획 만들어 줄 거고요. 테스트를 본 다음에 결과를 발송하겠습니다. 또 그런데 말이죠. 물론 이걸 다 하겠습니다만 과연 고3 N수생들 수능 국어 수업에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까?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진짜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면은 막 좀 쥐어패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연락해서 막 겁주기도 하고. 근데 고3쯤 된 애들한테 혼내고 집에다 의미 없죠, 그렇죠? 고3 재수생들한테 관리는 제 생각에 책상에 앉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강의를 해야 돼요. 저게 맞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게 맞고 준숙제를 하면 성적이 오르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면은 공부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자료 만들겠습니다.
커리큘럼 안내는 넘어갈게요. 매뉴얼 1은 끝났고요. 그 5월부터 개강하는 수업은 매뉴얼 2를 강의할 거고, 독서는 고난도 기출 문제, 문학은 EBS 수능 특강 주요 작품 정리를 하겠습니다. 3, 4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세한 일정이나 내용은 이 팜플렛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자료들의 표지입니다. 그 시기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부족하지 않게 제가 만들어서건 바탕 컨텐츠를 같이 협업해서건 최대한 많은 걸 학생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육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많아질 거예요. 많이 풀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학생의 후기인데 이미 하나의 후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다 제 자랑인데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할게요. 이것도 자랑인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학부모가 아니라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100% 못 헤아리겠지만 11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그 학생들 보면 이제 답답할 때도 있고요.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잔소리가 튀어나오는 순간에 10번을 참으시고 10번 참은 다음에 11번째 한 번 더 참으시면 돼요. 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제가 하는 거죠. 학생들 공부에 대한 건 강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수능은. 선생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애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완벽한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을 믿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소 믿음이 안 가더라도 믿어주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단순히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머님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결과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을 만한 애가 믿음, 신뢰받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믿어주면은 그 믿음이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시고 공부와 관련된 건 꼭 제가 아니어도 어떤 학원에서 담당하시는 강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에요. 설명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국어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